대한민국 기술 하나로 브라질 1200만의 인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화려한 해안선 뒤편, 거대한 조선소 단지는 이제 희망이 아닌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며 비아냥대던 브라질은 손쉽게 한국의 노하우만 빼앗아 8조 원의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했던 확신은 결국 브라질 조선업의 처참한 붕괴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자원을 넘겨주나, 우리가 직접 진행하면 그만이다라며 호언장담하던 관료들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한 민중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신성으로 불리던 나라는 한국의 기술을 무시한 대가로 공식적인 부채만 8조 원, 연쇄작용을 포함한 내부 조사 결과 무려 20조 원이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고 길거리는 쿠데타에 가까운 격격한 정권 교체의 풍파 속에서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이 브라질이 따라하지 못할 만큼 섬세하고도 압도적이었던 것일까요? 당신이 모르는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대한민국 잘 살자라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페레이라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브라질 국영조선소에서 수석 공정감독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조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았는지 그 비극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브라질의 풍경은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한때는 남미의 거인이라 불리며 전 세계 모든 자본이 우리 브라질로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해 유전 프리솔트에서 확인된 매장량이 800억 배럴을 넘어선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우리가 중동의 부국들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지독한 오만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은 있었지만 그 자원을 심해 5,000m 아래에서 뽑아 올릴 기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거친 바다와 싸우며 도크 위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정밀한 공정관리의 가치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상품, 혹은 설계도 몇 장만 복사하면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조립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한국 조선사들이 제안한 협력 방안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지 인력의 숙련도 부족을 경고하고 단계적인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때마다 우리 관료들은 그것을 선진국의 기술 독점욕이라 비하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컬 콘텐츠 정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추선을 만들고 싶다면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고 모든 건조는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 사람들의 손으로 진행하라는 강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강도질에 가까운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밀함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용접의 각도 하나, 파이프의 결합 강도 하나를 맞추기 위해 며칠을 밤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융통성 없음이 바로 세계 1위의 위상을 만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호기롭게 건조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한국의 정밀 설계도를 들고 용접봉을 잡았을 때 현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지적하는 0.1mm의 오차를 우리는 무시했고 대충 철판을 이어 붙이면 배가 뜰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심해의 수압은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만든 선체 블록들은 하중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8조 원의 예산은 멈춰버린 도크 위에서 녹슨 철판과 함께 증발하기 시작했고 그 공백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채워졌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자 브라질의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20조 원의 손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민중은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실패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가치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은 국가가 맞이하는 필연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의 거리에는 최루탄 연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쿠데타에 가까운 격렬한 정권 교체를 외치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의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간곡한 경고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한국의 그 섬세한 기술이 어떻게 다시 브라질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 참혹하고도 경이로운 기록을 이제부터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국영조선소의 전략회의실 분위기는 지금 떠올려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제출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시추선 건조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서류들을 검토하던 브라질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존경이나 파트너십 같은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든 기술을 단기간에 뽑아내어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강도 같은 계산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회의 도중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한 인사가 제안서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내뱉은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한 독설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자원을 두고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거냐? 저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먼저 배를 만들어 본 조립공들에 불과해. 설계도만 있으면 우리 브라질 노동자들도 한 달이면 저 정도는 다 따라한다. 그 오만한 발언에 회의실에 있던 수십 명의 관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위대한 기술국가가 아니라 그저 자원대국인 브라질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하청업체쯤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오만함은 곧바로 로컬 콘텐츠 정책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한국 조선사들의 말도 안 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시추선 28척을 발주하는 대가로 배의 심장부인 핵심 설계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체의 65% 이상을 반드시 브라질 현지에서 제작하라는 명령이었죠. 심지어 현지 고용 인력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독소 조항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배우겠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연구비를 들여 완성한 피와 땀의 결정체를 통째로 강탈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찾아와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시추선은 일반 상선과 차원이 다릅니다. 심해 5,000m의 초고압과 시속 200km의 거센 조류를 견디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소만이 가진 특수 공정관리 시스템과 미세한 열처리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브라질 현지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관료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비아냥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기술 수준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에겐 축구 경기장을 짓던 숙련공들이 수만 명이다. 용접기만 쥐어주면 한국인들보다 더 빨리 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브라질 정부는 한국 기술진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을 현장에서 내쫓다시피 밀어냈습니다.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지적하는 공정상의 문제점들을 공기 지연을 위한 방해 작용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출입 권한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설계도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우리 브라질은 정작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해낼 기술의 영혼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쫓겨나듯 조선소를 떠나던 한국 기술자들이 뒤를 돌아보며 짓던 그 안타까운 표정을 말이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배가 아니라 머지않아 브라질 경제를 무너뜨릴 8조 원짜리 고철 무덤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기술력도 없는 브라질 현지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연주를 타고 들어온 이들은 한국의 정밀 공정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했던 0.1mm의 정밀도를 남미 스타일이라며 무시하고 1cm나 오차가 난 철판을 억지로 용접해 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옆에서 이러면 배가 바다에서 두 동강 난다고 소리쳐도 브라질 관료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브라질의 위대한 도전을 방해하지 마라. 이것이 당시 우리를 지배했던 광기 어린 오만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만은 곧바로 현장의 참혹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진행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도크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브라질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한국 기술진의 현장 접근을 더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끼리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무모한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그 도박의 판도는 브라질 국민 1,20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질 국가 예산 8조 원이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한 설계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을 단순한 조립이라 비하하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브라질이라는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20조 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재앙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을 다음 단계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떠난 브라질 조선소의 도크는 승리감에 취한 관료들의 환호성으로 잠시 들끓었지만 그 열기는 채 석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던 우리의 환상은 실제 철판을 자르고 용접봉을 대는 순간부터 아주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수석 공정감독관으로서 한국인들이 남기고 간 그 정밀한 매뉴얼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의 암호문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종이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도크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몸으로 익힌 숙련공들의 직관과 시스템의 총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거대한 벽은 바로 1mm라는 정밀도의 장벽이었습니다. 심의 시추선은 거대한 덩치와 달리 내부의 배관과 구조물은 시계 부속품보다 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선체 블록 하나를 만들 때도 수천 번의 레이저 측정을 반복하며 오차를 0.1mm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현지 노동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철 덩어리에서 고작 손톱대만큼의 오차가 무슨 상관이냐며 한국식 정밀 공정을 비웃었죠. 그들은 남미 특유의 낙천성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맞추고 용접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시추선의 하부 구조물인 거대한 포툰 블록들을 이어붙이려 할 때 브라질 노동자들이 만든 블록들은 서로의 위치가 수 센티미터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겨 용접하려 해도 뒤틀린 철판의 응력을 이기지 못해 용접 부위가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도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옆에 있었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그 기초적인 실수를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그저 외관상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면 합격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 비파계 검사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자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튀어나왔습니다. 용접 부위 내부의 70% 이상이 기포와 불순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비아냥대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던 오만함이 낳은 기술적 참사였습니다. 심해 5,000m 아래에 가공할 수압을 견뎌야 하는 시추선에게 이런 부실 용접은 곧 침몰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용접봉 하나를 선택할 때도 강제의 성분과 당일의 습도까지 계산하며 최적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현장에서는 그런 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숙련공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았고 미숙련공들이 한국의 정밀 기계들을 다루다 고장내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산 부품 대신 로컬 콘텐츠 정책에 따라 억지로 끼워 넣은 브라질산 밸브들은 압력 테스트에서 맥없이 터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멈춰버린 크레인 아래서 연기처럼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였다면 이미 진수식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갔을 시점이었지만 우리 브라질의 도크에는 녹슨 철판들이 흉물스럽게 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공정은 무려 1800일, 즉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1%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그리고 부실 공사로 인해 다시 뜯어내야 하는 재작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도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이 바로 우리 브라질 국민 1200만 명의 피 같은 세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이대로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해 공작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것은 공정률 0%라는 성적표와 8조 원의 빚더미였습니다. 브라질 내부 기관의 비밀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인한 연쇄적인 경제적 피해는 이미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의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고 한때 신흥국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조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그 섬세한 기술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설계도까지 복제하고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술이 단순히 도면 위의 선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직함과 완벽주의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mm의 장벽을 우습게 보았던 브라질의 오만함은 결국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벽으로 우리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은 조선소의 담장을 넘어 브라질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8조 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배가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릴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승인 감사합니다. 제2막의 클라이맥스이자 브라질의 국가적 운명이 뒤바뀌는 4단계 부패의 블랙홀과 거리의 피바람 파트를 3,500자 이상의 초고밀도 대본으로 작성하겠습니다. 4단계 단계별 확장 작성 제2막 4단계. 멈춰버린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녹슬어가는 동안 브라질의 심장부에서는 그보다 더 지독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내쫓고 설계도를 강탈하다시피 손에 넣었을 때 우리 브라질의 관료들은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탐욕은 결국 부패라는 이름의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추선 건조를 위해 책정된 공식 예산 8조 원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대신 정권 실세들의 비밀 계좌와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의 금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로컬 콘텐츠 정책은 사실 부패한 권력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무능한 현지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기술력이라고는 전무한 업체들이 한국의 핵심 공정을 맡겠다고 덤벼들었고 그들은 기술 개발 대신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상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용접 불량을 지적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위험천만한 고철 덩어리들이 장부상으로는 완벽한 공정으로 둔갑하여 국가 예산을 빨아들이는 흡혈귀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석 공정감독관으로서 그 추악한 자금 흐름의 일면을 목격할 때마다 조국 브라질의 미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임계점이 찾아왔습니다. 브라질의 국영에너지 공기업 세치 브라질이 8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식 파산을 선언하는 순간 브라질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비아냥대던 그 오만한 목소리들은 이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자료로는 8조 원이지만 연쇄작용을 포함한 내부 조사 결과 브라질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무려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고 한때 남미의 맹주를 자처하던 국가의 위신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1200만 명의 인구가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자 브라질의 거리는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실로 쿠데타에 가까운 격렬한 정권 교체의 풍파였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화려한 해안 도로와 브라질리아의 정부 청사 앞은 분노한 민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부서진 조선소의 잔해와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하고 자원 주권을 외치던 대통령과 장관들은 이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의 최루탄도 군대의 장갑차도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정치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현장 한복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 그 기술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정밀함을 우습게 본 대가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자존심의 붕괴였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마침표였습니다. 부패의 블랙홀에 빠진 8조 원의 예산은 브라질을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대신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수갑을 찬 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브라질이 겪은 이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기만한 국가에 내리는 역사의 준엄한 형벌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혼란 속에서도 조선소의 도크에는 여전히 미완성된 고철 덩어리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완성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쇳덩이들은 브라질의 오만이 남긴 흉터와도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데 우리가 자부했던 자원 대국의 꿈은 그 차가운 금속 조각들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20조 원의 손실은 여전히 브라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쿠데타에 가까운 정권 교체의 소용돌이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한국인들이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이제 폐허가 된 조선소 단지는 브라질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풍파 속에서도 브라질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떠올린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브라질을 살리기 위해 신정부는 다시 한번 자존심을 꺾고 한국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만 하는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파국 이후의 브라질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지탱하는 신뢰와 정밀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정권의 몰락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브라질이 과연 한국의 그 섬세한 기술을 다시 받아들여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조 원의 손실과 함께 영원한 침몰의 길을 걷게 될까요? 그 굴욕적이고도 희망적인 항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에 준하는 격동의 정권 교체가 휩쓸고 지나간 브라질리아의 정부 청사에는 이전의 활기는커녕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신정부의 관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 할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장부들이었습니다. 특히 8조 원의 직접 부채와 20조 원에 달하는 연쇄 손실을 안겨준 조선소 프로젝트는 신정부의 목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진을 비아냥대며 우리 자원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은 모두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남긴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은 여전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안가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정부의 에너지 장관은 매일 아침 조선소에서 날아오는 공정률 0%라는 보고서를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심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면 외채를 갚을 길이 없었고 유전을 개발하려면 시추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기술로는 그 고철들을 완성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장관은 전 세계를 수소문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 싱가포르의 해양 플랜트 업체, 심지어 유럽의 기술 강국들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브라질이 5년 동안 망쳐놓은 그 선체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바다에 수장시키고 새로 만드는 게 빠를 겁니다. 그것은 브라질이라는 국가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8조 원을 들여 만든 선체를 버리고 다시 수조 원을 들여 배를 주문할 여력은 브라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00만 명의 인구가 굶주림과 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신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나라, 한국 따위가 뭘 아느냐며 비웃었던 바로 그 대한민국에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통째로 내던지는 기술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신정부 특별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기술을 뺏으러 가던 오만한 설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사절단의 얼굴에는 참담함과 굴욕감, 그리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비굴한 간절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제도의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절단 중 한 명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나? 과연 저들이 우리를 다시 도와줄까?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저지른 무례와 오만은 그만큼 깊고 날카로운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거대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폄하했던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 장관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국 측 대표단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대가로 우리 브라질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미완성된 시추선들을 살려주십시오.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브라질의 미래는 없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수천 톤의 압력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브라질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용접 불량 데이터, 부품 결함 리포트, 그리고 부패로 얼룩진 자금 흐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맞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브라질이 망쳐놓은 것을 수습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설계한 배가 고철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도 굴욕적인 기술적 속령 계약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미완성 선체를 즉시 한국 조선소로 예인할 것. 둘째, 건조 과정에 브라질의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공정은 한국의 기준에 따를 것. 셋째, 예인 비용과 추가 건조 비용 전액을 선입금할 것. 과거의 브라질이었다면 주권 침해라며 길길이 뛰었을 조건들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항복 문서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브라질 장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이제야 깨달았네. 기술은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진실하게 쌓아 올려야만 가질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을 말이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폐허가 된 리우데자네이루의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비아냥대며 내쫓았던 한국의 그 섬세한 기술이 이제는 우리 조국의 마지막 숨통을 이어줄 산소호흡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조 원의 손실을 내고 국가가 피로 물드는 풍파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1mm의 오차에 집착했는지, 왜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도면을 확인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만드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향하게 될 우리 브라질의 시추선들은 과연 한국의 도크 안에서 어떤 기적 같은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 조선업이 보여줄 마지막 참교육을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던 브라질의 1200만 인구는 한국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의 거대한 기술력이 과연 우리 조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다시 희망의 불꽃을 지필 수 있을지, 그 운명적인 항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기술 항복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리우데자네이루의 조선소 단지에는 전례 없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한국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관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거대한 중량물 운반선들과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선단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력으로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죽어버린 고철 덩어리들을 기술의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 대한민국으로 압송하기 위한 거대한 함대였습니다. 선적 작업이 시작되던 날, 저는 부두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5년 전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며 독자 건조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 배들이 브라질의 자존심을 싣고 전 세계 대양을 호령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조 원의 예산을 집어삼키고도 엔진 한 번 돌려보지 못한 채 붉은 녹을 뒤집어 쓴 철강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노동자들이 엉망으로 지져놓은 용접 부위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갈라져 있었고 선체 곳곳에는 부실 공사의 흔적인 균열들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17,000km. 리우데자네이루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지나 대한민국의 거제와 울산에 닿는 이 여정은 브라질 조선업에게는 뼈를 깎는 참회의 길이었으며 전 세계에는 한국 기술의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하는 거대한 전시회와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운반선 위에 짐짝처럼 실린 우리 시추선들의 몰골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항구를 지나가는 외국 선박들이 그 광경을 보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배를 만들려던 나라의 최후가 저거라고. 그 모욕적인 시선들을 견디며 우리 시추선들은 서서히 브라질 해안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항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이 겪은 쿠데타에 가까운 정권 교체와 20조 원의 경제적 재앙을 온 세계에 알리는 치욕의 행진이었습니다. 1200만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가 자부했던 자원 강국의 꿈은 저 녹슨 고철 덩어리 속에 갇힌 채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배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정밀 원격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보내온 부실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가 아니라 수중 무덤을 만든 수준이다라는 그들의 냉혹한 평가가 우리 사절단의 귀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해 기간 내내 브라질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왜 우리의 자부심을 한국에 맡겨야 하느냐는 철없는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사실,
8조 원을 들여 고철을 만드는 무능한 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만 7천 킬로미터의 물길을 따라 우리 시추선들이 이동하는 동안 브라질의 마이너스 성장률 수치는 마치 한국 조선소의 도크에 가까워질수록 회복될 것 같은 기묘한 희망 고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수개월의 항해 끝에 안개 자욱한 거제도 앞바다에 우리 시추선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한국 조선소의 위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뿜어내는 용접의 불꽃들. 그곳은 살아있는 기술의 용광로였습니다. 우리 시추선들이 한국의 도크 안으로 예인되는 모습은 마치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세계 최고의 명의가 기다리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도크에 배가 안착하자마자 한국의 기술진이 개미떼처럼 선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관료들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자화찬했던 부위들을 정밀 타격하듯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기가 선체를 훑을 때마다 모니터에는 시커먼 공기 구멍과 균열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는 우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에는 브라질의 흔적이 단 1%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부 뜯어내고 한국의 방식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그 선언은 우리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가장 뼈아픈 훈계였습니다. 브라질에서 1800일 동안 수천 명의 인력이 매달려도 단 1cm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고철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도크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의 선주들과 라이벌 국가의 조선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쓰레기 더미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 기술력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도크 위에 올라선 이상 이 배들은 이제 더 이상 고철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손끝에서 튀는 불꽃 하나하나가 브라질의 20조 원 손실을 메우고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이 고철의 행렬은 이제 대한민국이 보여줄 경이로운 기술의 기적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120일이라는 짧고도 위대한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이미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잡은 용접봉 끝에서 브라질의 오만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정직한 실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 나라의 신뢰를 한국의 기술로 다시 세우는 성스러운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1800일,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8조 원의 예산을 처먹으며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이 한국 조선소의 도크에 안착한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흩어진 우리 시추선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배의 껍데기만 남기고 브라질이 만진 모든 부위를 뜯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의 흔적은 독소와 같다는 한국 엔지니어의 말은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곧바로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 세계 조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120일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작업 속도와 정밀함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용접공 한 명을 섭외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그나마 온 노동자들도 축구 경기가 있으면 연장을 내팽개치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장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고 수천 명의 기술자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수만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서 한국인들은 24시간 3교대로 불꽃을 튀겼습니다. 교대 시간조차 아까워 현장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도면을 체크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추선의 핵심인 하부 구조물의 재용접 공정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들이 울퉁불퉁하게 지져놓은 부실한 용접 부위들을 한국의 숙련공들은 초정밀 절단기로 단숨에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 자랑하는 특수 용접 기술이 입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온도와 습도, 심지어 그날의 바람 세기까지 계산하며 용접봉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5년 내내 실패했던 비파계 검사인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우리 참관단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결합률 0%. 단 하나의 기포도,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은빛선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1800일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것은 비단 용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추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배선 작업에서 한국인들은 신의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로컬 콘텐츠 정책이라며 억지로 끼워 넣었던 무능한 현지 부품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차 범위 0.01mm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산 부품들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밸브와 센서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어 연결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배선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현장이 한국에서는 수만 명의 인력이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잡한 미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작업 60일차가 되었을 때 이미 시추선은 브라질에서 보았던 그 고철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은백색 도료가 입혀진 선체는 당장이라도 심해로 뛰어들 듯한 위용을 뽐냈습니다. 브라질 신정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망쳐놓은 것을 단 2달 만에 이렇게 만들다니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관의 탄식에 한국의 현장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설계도에 적힌 정직한 숫자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기술을 경시하고 정치적 야욕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우리 브라질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훈계였습니다. 작업 90일차 시추선의 심장인 거대한 엔진이 처음으로 가동되던 날 조선소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설치조차 못하고 녹슬어가던 그 엔진이 한국 기술자들의 세밀한 조율 끝에 완벽한 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어실의 모니터에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졌고 모든 수치는 정상을 가리켰습니다. 브라질의 무능한 관료들이 한국 따위가 뭘 아느냐며 비아냥대던 그 오만함은 이제 한국인들이 일궈낸 완벽한 실력 앞에 처참하게 분쇄되었습니다. 드디어 12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도색 작업이 끝나고 시추선의 웅장한 자태가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과 라이벌 국가의 조선소 관계자들은 이 기적 같은 공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몰려들었습니다. 브라질이 20조 원의 손실을 내며 국가를 쿠데타적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재앙이 한국의 도크 안에서 단 4개월 만에 인류 조선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시추선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생산성으로 따지면 브라질보다 무려 1500%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120일은 단순히 배를 고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술의 진정성과 그 기술을 지탱하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집념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1200만 명의 인구가 죽어가던 브라질의 비극을 멈춘 것은 정치인의 감언이설이 아니라 거제도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용접 마스크를 쓰고 불꽃을 튀기던 한국 기술자들의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훔칠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들만의 고결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800일의 절망을 120일의 환희로 바꿔놓은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 브라질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 위대한 기술의 주인들에게 경의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들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 유전을 깨우고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의 심장에는 영원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된 기적의 120일이 지나고 대한민국 거제도의 푸른 바다 위에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경이로운 자태의 시추선 3척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 해안가에서 붉은 녹을 뒤집어 쓴 채 고철로 버려졌던 그 절망의 상징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를 내뿜으며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고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탐욕의 도구로 여겼던 한 나라의 오만함과 기술을 영혼의 결정체로 여기는 한 나라의 정직함이 정면으로 부딪혀낸 압도적인 승전보였습니다. 출항을 앞둔 시추선의 거대한 갑판 위에서 진행된 최종 인도식 날, 브라질에서 온 신정부 사절단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8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얻지 못했던 결과물이 한국 기술자들의 정직한 땀방울 속에서 단 4개월 만에 완벽한 실체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추선의 심장인 엔진이 웅장한 포효와 함께 가동되고 수만 개의 센서가 심해 5000m 아래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감지하기 위해 일제히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브라질 에너지 장관은 결국 제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우리는 한국의 설계도를 뺐으면 모든 것을 가질 줄 알았네.
하지만 저 설계도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무서운 책임감은 결코 뺏을 수 없는 것이었어. 그 말은 기술을 경시하고 정치적 야욕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우리 브라질이 역사 앞에 바치는 뼈아픈 참회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가 보여준 저력은 전 세계의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며 로컬 콘텐츠 정책이라는 억지를 부리다 20조 원의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고 쿠데타에 가까운 정권 교체의 풍파를 겪는 동안 대한민국은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시장의 80%를 독점하며 기술 격차를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벌려놓았습니다. 브라질이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며 기술자들을 내쫓을 때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도크 바닥에서 용접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의 한계와 싸웠습니다. 기술은 결코 훔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올린 국가적 신뢰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시추선들이 다시 1만 7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여 브라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올 때의 그 비참했던 고철 신분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밀 기술로 완전히 재탄생한 이 배들은 이제 브라질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1200만 명의 인구에게 다시 일자리와 희망을 가져다줄 유전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수평선 너머로 이 장엄한 시추선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조선업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히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거나 설계도만 훔쳐가려 했던 나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소 도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수식어가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물리적 법칙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8조 원의 손실을 낸 브라질의 무책임한 실패를 대신 짊어졌고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실력으로 세계 정점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말하고 누군가는 자원 대국들의 부상을 걱정했지만 한국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기술 대한민국. 이것은 그 누구도 훔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고결한 영혼입니다. 브라질의 비극은 우리에게 자원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기술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한국에게는 전 세계가 경애하는 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정짓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실력의 실체입니다. 브라질의 20조 원 손실과 정권의 몰락을 멈춘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투박한 손과 정직한 땀방울이었습니다. 1만 7천 킬로미터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온 이 기적의 서사는 이제 기술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위대한 대양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배의 인도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거제도 조선소 입구에 적힌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세계의 기준이 된다. 그 짧은 문장은 브라질이 5년 동안 헤맸던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침몰하지만 기술을 목숨처럼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의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